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준비 많이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베이스를 원래 준비 많이 못했다는 분들이 발표를 잘하셨나요? 프레지를 써요. 네, 프레지로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이제 프레지가 대세인 것 같아가지고 파워포인트보다는 이제 프레지 쪽이 몇 번 해봤더니 직접 주목도라든가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의 모든 발표는 프레지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풀뿌리 지역연구소라고 안양 명왕역 근처에 있는 호정타워 211호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거기 연구원으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좀 최근에 잘 나온 사진이고요. 예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 하나 미소의 이미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이미지 사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은 제 경력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경력은 통계학을 석사로 하고 경영학을 석사로 한 다음에 통계학을 배우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5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사당역에 있는 조그만 리서치홀대라는 회사인데요. 거기에서 통계학에서 배웠던 어떤 지식들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주신 분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주제는 첫 번째가 통계적 사고, 두 번째가 설문조사의 함정입니다. 통계적 사고의 중요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요즘은 아무리 지나쳐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사실 제가 저는 방송대에서 통계학을 배웠습니다. 독학으로 통계학을 배웠는데 그 당시 그걸 공부한 시기에는 2000년도 초반이 2000년도였는데요. 형님이 돈은 안 벌고 무슨 또 공부하냐고 하면서 통계야? 그러면서 그거 배우면 밥을 먹고 사냐? 그런 식으로 그 핀잔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통계학을 배운 지식을 가지고 강의하는 거 보면은 세상이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가 통계적 사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 같고요. 통계적 사고에 앞서 저희는 이제 통계학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란 고대 시대 때부터 국가가 생성되면서부터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서 통계는 시작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라 진흥왕인가 그 전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하지만 신라 세대에도 인구 통계조사가 있었다라는 문헌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역사의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하고 있는데 이 통계는 그렇게 시작했지만은 통계적 사고의 핵심인 통계학의 발전은 유럽에서 발전했습니다. 17, 18세기 유럽 대륙,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독일 그런 유럽 대륙과 영국에서 확률론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 확률론이 발전하게 되면서 통계학에 대해서 체계가 잡혀지게 됩니다. 통계는 확률의 통계학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제 프랑스의 라플라스,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가우스, 그리고 영국의 도셋이나 피셔 같은 이제 통계학자들이 통계학의 체계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세기에는 모든 산업이 영국에 집중이 되잖아요. 산업혁명이 이제 급격히 일어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그 학문의 중심이 이제 영국으로 이제 집중이 되는데, 영국에서 이제 통계도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고셋이나 피셔 같은 현대 통계학의 아버지라는 분들은 다 영국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지만은 영국의 저명 인사들도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 보시는 영국 작가인 그 이름이 허버트 조지 웰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타임머신, 우리 잘 알고 있는 타임머신 있잖아요. 투명인간, 그 다음에 우주전쟁, 최근에 영화로도 많이 듣지만은 그 작가이기도 한데요. 출생 연월이 1866년에서 1946년으로 있죠. 가장 이제 근현대사를 근대를 살아오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젠가는 통계적 사고가 읽고 쓰는 능력과 마찬가지로 시민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1925년에 말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요즘 산업 현장인 뭐 경영의 마케팅이라든가 경영학을 배워서 아시지만 거기에서는 뭐 통계적 사고가 없으면은 그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 없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분야, 거의 대부분 분야에서 모든 분야 직무에서 통계적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걸 보면은 1925년 그 웰스의 예측은 정확히 맞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통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주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내 사실이 이런데 뭐 내 주장이 이렇다라고 제시하는데, 사실을 숫자로 정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통계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통계로부터 사실을 파악하고 의사결정하는 의사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이 저희들이 말하는 통계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야기 전개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팩트가 중요한데요. 주장을 할 때 우리는 사실을 얘기하고 사실을 숫자로 정리한 것이 통계이고, 통계로부터 사실을 파악하는 겁니다. 저희가 파악을 하고 의사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통계학이라고 했습니다. 이 통계학이 통계적 사고를 길러내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주제인 통계적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때가 때인 만큼 좀 선거철이잖아요. 선거철에서는 이제 설문조사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통계적 사고에 대해서 잠깐 동안 알려보려고 하는데요. 표본조사론이라는 그 통계적 사고를 시스템을 발동시키는 표본조사론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서 자기가 어떤 특정 후보가 주장을 합니다. 나는 이 선거구에서 당선이 될 겁니다. 주장하는데 그 주장의 사실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지지율이 몇 %입니다. 그 통계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정당이라든가 그 공천을 심사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사실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즉 통계학을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런 통계학을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학기 강의 내용인데 이걸 뭐 10분 만에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둘기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표본조사라는 쉽게 말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어떤 그런 방법, 조사하는 방법인데요. 표본을 추출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의추출법 또는 비확률추출법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확률추출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의추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여기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선택해서 조사를 하는 게 유의추출법입니다.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확률추출법은 반대로 이 다섯 분에게 일련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련 번호를 부여하면은 그 일련 번호에 숫자를 된 공을 이제 도구라미 안에 집어넣고 로또가 추천되는 방식처럼 바람을 불어가지고 뽑는 거죠. 그걸 저희는 이제 랜덤 추출법이라고 하는데, 그 어떠한 의도나 작동이 발생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임의적으로 랜덤하게 뽑힌다는 것을 저희는 이제 랜덤 추출법이라고 하는데, 그 추출법에 의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확률 추출법입니다.
비확률 추측법과 확률 추측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확률 추측법, 즉 위추측법은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확률 추측법은 아까 말했듯이 무작위로 뽑기 때문에 그 5명 중 어느 한 사람이 뽑힐 확률은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뽑힐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현대통계학의 표본조사론의 발전은 확률 추측법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린 추정과 검정의 영역까지 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추측법에서 장단점은 있는데 유의 추측법은 간단한 거죠. 이게 번거로운데 숫자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추출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없이 내가 그냥 의미를 하기 때문에 쉽고 편하지만은 대신 또 확률적인 계산을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확률 추측법은 번거롭고 복잡하지만은 그 확률을 계산할 수 있고 그 확률에 의해서 추정과 검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고차원적인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줍니다. 그 다음으로 표본조사에서 중요한 것이 모집단과 표본입니다. 아까 여론조사 후보 지지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후보 지지율의 여론조사는 어떻게 되냐면은 특정 지역구의 지역구 모집단을 대상으로 일부 표본을 뽑습니다. 어떤 분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0명을 대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보통 인구 집단 20만이라고 했을 때 20만에서 1000명, 500명, 200명, 100명을 표본으로 뽑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모집단과 표본이 왜 중요하냐면은 표본조사론에서 조사하는 것들은 전수조사와, 그러니까 표본조사론에서 조사에서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는데, 전수조사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전수조사의 대표적인 것이 인구 센서스거든요.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조사는 뭐 5년마다 하는 어떤 특별한 조사이죠. 하지만 빨리 우리가 조사를 결과를 알아야 되는데 스피드하게 하기 위해서는 표본조사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모집단이 어느 모집단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지역구와 B 지역구의 모집단은 다르게 되는 거죠. 표본은 똑같이 100명을 뽑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모집단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이 모집단과 표본을 설명할 때 보통 이제 학자들은 시청률 조사에 대해서 많이 설명합니다. 시청률 조사가 뭐냐면은 좀 읽어야 됩니다. 시청률 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약 한 1000만 가구가 있다고 했을 때 전체 가구 중에 표본을 3000 가구로 뽑습니다. 3000 가구를 뽑는데 표본을 뽑는 방법은 이제 수도권이라 서울, 광역, 그 다음에 지자체 이렇게 쭉 층을 나누고요. 그 그러니까 서울과 광역, 지자체별로 층화 직락 추출법이라는 추출 방법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나라 가구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뽑아서 시청률이 몇 %일 거라고 수정을 하는 것이 이제 시청률 조사이고요. 그 이론적인 근거는 표본조사론에 아까 말했던 추출법과 그다음에 모집단과 표본분법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3000 가구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그게 맞냐라고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의 맞거든요. 허준의 시청률이 50%면은 주위 사람 물어보면은 둘 중에 한 명은 봤어요. 그게 이제 그 확률 추측법에 그 확률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건데요. 그게 맞는 이유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모집단의 대표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표본들을 잘 골랐기 때문에 그 시청률의 예측률은 정확한 거죠. 그래서 모집단과 표본에서 모집단을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을 뽑고, 표본을 뽑는데 우리는 모집단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표본을 뽑는다는 것이 이제 모집단과 표본의 핵심이고요. 이 내용은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표본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전화를 하든, 우편을 하든, 면접을 하든, 또는 이제 온라인 조사를 하든, 조사를 해서 그 사실을 이제 숫자를 모아가지고 통계를 내는 거죠. 통계를 내서 우리는 추정과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추정은 이제 우리가 모집단의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그 지역구의 지지율, 나의 지지율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전수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을 뽑고,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표본을 뽑고, 그런 후 통계를 생성해서 모집단이 이럴 것이다 라고 나의 지지율이 몇 %일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본이기 때문에. 오차가 필요하고, 오차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추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몇 %일 것이다. 근데 이 추정에는 반드시 신뢰 구간이라고 표준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0.5%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이제 신뢰 구간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 추정을 하는데 95% 신뢰 수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가 나왔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5%다. 그러면은 95% 신뢰 수준을 가지고 내 지지율은 45에서 55% 사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정을 하는 것과 별개로 이제 검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대해서 기각할 것이니 아니면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까 확률적으로 계산한다는데 그 확률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확률로 판단을 해서 나의 주장을 펼치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요즘 그 실험 계획이나 과학적인 어떤 과학자들이 어떤 자기의 주장을 펼칠 때, 이론을 펼칠 때 검정이라는 것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논문 쓰실 때 통계적 검정이 꼭 필요한 이유가 논문은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건데 그 주장을 객관적인 사실이나 통계적 사고에 의해서 내 주장이 맞다 틀리다를 확률로서 설명하기 때문에 반론의 여지가 좀 줄어든다라고 하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요즘 실증적 검증을 하는 논문에서는 이런 검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이와 같이 표본조사로는 현대 통계학이 사회 각 분야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특히 이제 선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선거는 주로 이제 설문조사를 이용해서 합니다. 설문조사란 무엇이냐면은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질문지라는 질문지를 만들고 응답자에게 그 질문지에 나오는 응답을 하도록 해서 통계를 해석하는 표본조사의 한 방법이고요. 선거가 이제 표본조사 결과, 선거는 표본조사 방법론 중에서 분명하게,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몇 안 되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즉, 선거는 당선, 탈락,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쪽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이제 굉장히 고수들이 접근하는 어떤 그런 영역이고요. 왜냐하면은 실패하게 되면은 자기 명성에 이제 누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표본조사론에서 통해가지고 조사를 한 예측 결과는, 선거 예측 결과는 빗나가기도 합니다. 당연한 사실이고요. 빗나가기도 한데, 이제 이 업계에서는 농담 삼아 신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감히 네가 나의 영역을 10만 예측할 수 있는데 나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받은 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 예측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참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쪽에서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표본조사론을 속성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으로 오늘의 주제인 표본조사의 함정, 또는 설문조사의 함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여기 화면 이것 좀 비춰주시겠어요? 이게 왜 정말 중요하냐면요, 이분 누군지 아시죠? 네. 바로 이제 띠리리리리리 영국 없다 하는 이제 바로 우리 국민 코미디언 심영래의 영국 캐릭터인데요.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응답의 함정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숨어져 있습니다. 이 화면을 넘기면 답이 나오는데요. 이분의 유행어가 또 하나 있었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좀 예?
그러니까 이형 얻었다 하고 또 다른 정말 유명한 멘트입니다. 바로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don't know고 보통 이 업계에서 이제 해본 그 통계하게 되는 DK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응답자들은 보통 모른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모른다는 응답이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그 통계의 결과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DK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DK가 20% 또는 30%가 된다고 하면은 그 설문조사의 응답 결과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를 이제 좀 많이 했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굉장히 많이 목격합니다. 즉 심지어는 이제 50%까지 되는 것도 봤는데요. 우리나라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억눌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자신의 의사를 떳떳하게 표현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도 조사를 하는 그 순간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모르겠다라고 무응답을 하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이럴 경우 이제 비슷하거나 또는 추가로 질문할 수 있는 문항을 설계를 해가지고 헤어묻기라는 어떤 그런 테크닉을 해야 되는데 업계에서는 이런 것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통계학을 배우고 나서 이쪽 연구 분야가 있지 않을 뿐더러 사실 돈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업계에 있으신 분들도 비용을 추구하고 정확한 사실을 추구해 가야 되는데 사실 비용 앞에서는 아무도 장사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지 문항이 더 늘어나면은 돈이 또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의뢰한 사람도 비용 앞에서는 또 약해지고요. 그런 복잡한 요인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작업들을 안 거치더라고요. 하지만은 이제 유럽이 성교학이 발달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거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게 어떤 나의 미래의 사업이라든가 할 일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리스크를 해지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들여서라도 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인식이 약해가지고 좀 아쉬운데 아무튼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어떤 후보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답이 50% 나오는 것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갖다 줘도 그 자기 아이디어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후보자 아니죠. 그 참모죠. 그 참모는 후보자의 입맛에 맞게끔 그 50%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까 제가 그 통계에서 주장이 필요한 이유, 주장에 하면서 통계가 필요한 이유에서 여기 나오는 거죠. 주장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 사실의 숫자로 표현한 것이 통계라고 했는데 DK가 20%다.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오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인해서 의사결정을 하면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응답의 함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질문지 문항의 함정입니다. 재미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은 나 같은 사람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 같은 사람도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좀 더 이렇게 자기가 주장이 자의식이 좀 더 강하고요. 네, 두 번째. 번째는 이제 나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지만 나도 할 수 있다. 정확히 맞히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의도는 아까 이제 차트가 질문지 문항의 함정이었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다음 드릴 말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문항의 차이점은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누나 같은 거예요. 예.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도. 이 한 글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수동적이고 비동적이고. 그렇죠. 그게 이게 수동적과 피동적인데 그게 응답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비율의 차이가 몇 퍼센트 비율의 차이일까요?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몇 퍼센트? 그게 많이 날 것 같은데 생각합니다. 60% 이상. 네. 60%. 또 다른 분은? 저도 한 50%. 50%. 저는 한 70%. 70%. 이거 한번 조사해봐야겠는데요. 연구자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뭐 우리나라에서 안 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했나? 제가 놀라지 말아라고 표시했는데 놀라지 않겠네요. 20%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20%이면은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이가 다르군요. 70%면은 뭐 안 되는 거군요. 이 단어 하나가 20%의 응답 차이를 나타낸다는 거죠.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그 질문지 설계 계속 하세요. 네. 질문지 문항의 함정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가 그 단어 하나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큰 함정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리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지 작성을 할 때 이런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런 표본조사를 연구한 학자들, 또 설문조사를 연구한 학자들은 질문지를 작성할 때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면은 이러한 실수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질문지 작성의 원칙이라는 어떤 학문적인 용어인데요. 이 원칙을 따라가면은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학자들마다 원칙의 개수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열 몇 가지 있는 것도 책에서 보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은 짤막하게 한 두세 가지로 요약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제 경험상으로는 오늘 말씀드린 것만 잘 지키면은, 현업에서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그 은과 도,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한번 4가지 정도로 약속했고요. 첫 번째, 간결성입니다. 혹시 설문조사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설문지를 저희가 설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의뢰한 기관이 연구기관에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설문지 문항이 A4 그 표준 사이즈에서 3줄입니다. 3줄. 3줄을 읽고 응답을 해야 돼요. 그런 문항들이 많이 봤었어요. 사실 응답자는 그게 있는 동안에도 짜증나가지고 응답 안 해주는데, 그렇듯이 질문지는 반드시 짧을수록 좋고 부연 설명이나 단어의 중복은 피해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설명할 일이 있으면은 이제 뭐 양해를 구한다는 그런 멘트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이 거부감 없이 가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무조건 짧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명확해야 됩니다. 글을 읽고 명확하지 않으면은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은 명확해야 되고, 질문은 그 자체로 의미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호한 표현은 금지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명확성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모호한 표현을 자주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나에게 유리하게끔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사실이 아니든 필요 없이. 그래서 이런 명확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명확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단순해야 됩니다. 이 단순하다는 것은 이제 조금 이 단어와 설명이 틀릴 수 있는데, 단순성은 2개 이상의 질문을 하나로 묻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후보의 선호도를 조사할 때, 이미지를 조사할 때 청렴하거나 아니면 뭐 능력이 있다라는 그 2가지를 질문으로 가지고
한 질문을 해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 결과의 해석은 청렴이 얼마인지 능력이 얼마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청렴인지 능력이 많은지가 중요하거든요. 의사결정할 때는. 그래야지만 어떤 그 포지셔닝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데 청렴하고 능력이 있다 그러네? 둘 다 있는 건가? 아니면 어느 것이 약한 건지 어느 것이 작은 건지 강한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한 질문에는 하나의 어떤 정보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설계해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은 없고 많은 것을 알고 싶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해달라 하니까 하려 했는데 뭐 해석을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저희는 없거든요. 그래서 단순성 굉장히 중요한 그 원칙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가치 중요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정 응답을 의도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해야 됩니다. 즉 나에게 유리한 응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그분의 바람이죠. 하지만 현상을 설명하는 사실은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목적을 흐리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떤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가치 중립적으로 설계해야 되고, 선택 범주는 모든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질문을 하고 보통 이제 보기 문항을 만드는데요. 그 보기 문항은 너무 많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 보기 그 주제에 대해서 선택 가능한 모든 범주는 다 제시해 주고 나서 거기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특정 응답 유도와 마찬가지로 5점 속도 보통 설명하는데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것은 굉장히 이제 선택 가능 범주를 다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좀 약한 것 같아요. 후보 지지율이 약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좀 불만을 빼고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또 매우 불만족 이렇게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불만족이 높게 그러니까 만족이 높게 나타났어도 그것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결과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중립성을 이제 지키는 것이 네 번째 원칙으로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4가지 정도만 지켜주신다고 하면은 아까 같은 이제 그런 질문지의 한정은 벗어날 수 있게 됐고요. 뭐 이 4가지 지시하는 것은 지금 이제 생방송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좀 순전히 제 개인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요.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지킬수록 더 질문지는 깔끔해지는 거죠. 더 이제 완벽해지는 거고요. 생방송이니까 마구잡이로 얘기해서 상관없어요. 네, 좀 조심히 이렇게 되고, 이거 순전히 제 개인적인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인데요. 예비 테스트, 프리 테스트라고 표현하는데 예비 테스트의 중요성입니다. 설문조사는 이제 저도 처음 그 방송대 공부하면서 열심히 이제 설문조사도 많이 나름대로 제가 숙제를 내니까 공부도 하고 직접 그 공부한 것을 그 책에 나오는 그 프로세스대로 밖에 나가서 설명도 하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결과 제시해서 가상 교수님한테 발표도 하고 그런 작업을 뭐 한 3년 동안 계속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어렵더라고요. 이제 그 리서치 홀더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설문조사를 만들어 보라 했는데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았어도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설문조사를 질문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아까 질문 작성 원칙 뭐 수십 가지 되는 것을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인간은 실수하게 돼 있거든요. 그 실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대비하는 건데 그 사전에 대비하는 것을 이 학계에서 업계에서는 예비 테스트, 프리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 프리 테스트는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첫 설문조사를 한다 또는 처음 하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으로 설문지를 설계할
경우, 특히 중요한 조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 테스트를 거쳐서 문제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문제점은 무조건 나오거든요.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면은 간단합니다. 그냥 설문지를 한번 만들어보고 그 설문지를 가지고 내가 친하는 부담 없는 사람 10명에게 한번 쭉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해서 응답을 받고 그분에게 좀 이상한 문항이라든가 또는 생각했을 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토론을 통해서 수정을 하고요. 더 좋은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설문조사는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설문지를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 보신 분들은 그런 질문지 함정의 오류를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은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명에게, 몇 명에게. 보통 이제 잘 아시는 이제 교수님, 이쪽 분야의 교수님이나 또는 여론조사 업계에서 4년간 하셨던 분들이 계시면은 그분들에게 돈이 있으시면 사례비를 드리고 해도 좋고, 아니시면 친분이 있으시면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은 정확하게 짚어를 주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왜 예비 테스트가 중요하냐면요. 보통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됩니다. 1000만원대도 있고 억대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비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그냥 설문지 조사해서 바로 진행했는데 본 조사에 가서 그런 오류들이 발견이 된다고 하면은 이미 예산은 집행이 됐고 조사는 진행되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은, 도 20% 차이가 나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 테스트는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는 이제 조사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 SNS가 많이 뜨고 있는데요. SNS를 이용한 여론조사라고 이제 제가 키워드를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통계이고 그것은 사실에 가까운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확실하게 펼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의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군데의 함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2가지 함정 말씀드렸는데 더 많은 함정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SNS를 이용한 여론조사에서 어떤 함정이 있냐 하면은 바로 표본의 대표성의 함정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표본조사론에서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SNS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SNS를 이용해서 여론조사를 한다. 그것은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은 SNS를 이용하는 현재의 이용 집단은, 현재는 SNS 이용하는 집단과 집단하지 않는 집단으로 분명히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 계층으로 나눠질 수 있고, 또는 이제 소득 계층으로 나눠질 수 있고, 또는 학력으로 나눠질 수 있고, 다양하게 분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용 여부에 따라서 그 파생되는 이하의 변수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SNS를 이용해서 표본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모집단을 통해서 표본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주장의 사실을 통계로 만들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러한 통계적 사고에는 주의가 필요하고요. 즉 그 모집단을 대표해야 되는데 SNS를 이용한 집단이 그 모집단을 대표하냐 안 하냐는 조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용하지 않는 집단은 모집단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제외된 의견은 우리가 수렴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SNS를 이용한 여론조사에서
표본의 대표성의 함정에 주의를 바라는 말씀에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혹시 있으면 Q&A 시간을 짧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그 통계에 대한 허와 실 이제 강의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 영향에 의해서 어떤 목적성에 의해서 많이 좀 틀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도자가 요구하는 게 허수든 아니 뭐 가수든 간에 환경에 관한 것도 비근한 예로 어떤 식품에 따른 의뢰를 하면 그 의뢰자가 한테 통계를 조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고용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에 그 어떤 수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초전일 가능성도 많고, 처음에는 이제 다음 거 통계를 위한 어떤 목적성에 의해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하시다가 보면 뭐 그렇게 의뢰를 들어와가지고 진정성이랄까 뭐 그런 게 좀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지 좀 리얼하게. 리얼하게요. 경험은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할 때는 그게 더 심하거든요. 선거 참모가 후보자님이 여론조사 해봐라. 그러면 이제 선거 참모는 우리 후보가 지지율이 없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명하게 그런 질문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 하죠. 하지만 돈 앞에서 장사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타로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건 제 경험입니다. 그런 분들은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그건 저는 이제 사회가 돈 낭비죠. 그리고 이제 마케팅에서도 그런 저는 마케팅 분야 아니었지만 강의 듣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내 상품, 그러니까 마케팅 돈을 투입해서 거기에 대해서 추적조사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 판매라는 실적으로 나타나지만은 우리가 마케팅 얼마 투입하면은 그 마케팅 비용의 투자 대비 매출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출이 나타나기 전에 이제 어떤 조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추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사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 뭐 인지도라든가 호감도가 좋게 나타났다. 그래서 매출이 잘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저는 경험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이제 오픈이 되고, 아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이미 사회 시스템 내에서 많이 벌어지거든요. 여론조사를 공표했다 그러면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집단은 누구, 표본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막 검증하는 것들이 엄청 많이 생겨가고 있고 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검증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런 불순한 세력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것을 사회 시스템적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정제하는 그런 능력이 갖춰졌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더 요구되고 있고. 요새 이제 SNS 쪽에서는 요새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이슈잖아요. 빅데이터 분석. 네. 예. 근데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하고 지금 얘기하는 표본 분석하고 네. 어떤 좀 관련성인지. 빅데이터 분석. 제가 정확한 용어는 이해하는지 모르겠죠. 빅데이터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좀 표현하거든요. SNS는 엄청난 네트워크가 연결되고 엄청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엄청난 자료들이 생성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추세 또는 경향 추세,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나,
그쪽 분야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정보를 이렇게 캐내는 어떤 통계하기 전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 데이터 마이닝은 제가 말씀드린 표본조사와는 좀 다릅니다. 그 데이터 마이닝에서 표본조사가 이용됩니다. 100만 개의 댓글이 있는데 100만 개 댓글을 다 조사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서 몇 개를 골고루 추출해 가지고 조사를 한다. 그래서 그 100만 개의 의견을 대충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때려 맞춘다. 그런 식으로 간다 하면은 표본조사는 이용이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요즘 그 컴퓨터 발달되고 프로세서가 워낙 발달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본조사를 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SNS를 이용해서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표본조사론의 여론조사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몇 번 세미나를 가서 이제 들어본 얘기들이 어찌됐건 컴퓨터로도 처리할 수 없는 이제 용량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죠, SNS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이제 지금의 슈퍼컴퓨터에서도 처리 못하는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그 이제 추세를 할 거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제 지금 이제 강의를 들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몇 개지 이슈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추출을 해서 그걸로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좀 택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저는 이제 설문조사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설문조사는 말 그대로 필드에 나가다니 필드가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질문지를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럼 빅데이터 분석은 실제로 이제 떠도는 컴퓨터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어떤 그러한 대부분이 문자 데이터거든요. 문자 데이터, 문자가 데이터가 아닌데 문자를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코딩이라고 표현하는데, 데이터 프로세스 그 코딩에 되는 그 키워드를 뽑고 그 키워드의 이슈를 제시해서 경향이 어떻게 되더라라고 하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네, 빅데이터 분석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계학에서 말하는 데이터 마이닝이나 아니면 컴퓨터 공학에서 인공지능 분석, 그런 분석들은 이미 방법론은 많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걸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추적해내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있으면은 삼성전자를 음해하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있으면 삼성전자의 그 친구들라든가 팔로워들의 댓글을 보고 그 댓글이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일단 구별하고, 포지티브가 얼마, 네거티브가 얼마, 그러면 이제 대충 삼성전자의 그 기업 이미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건 설문조사를 하는 것보다 비용도 안 들고, 데이터를, 설문조사는 돈을 내는 사람이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런 빅데이터 분석은 의견을 제시하는, 내가 알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 내용, 시민들이, 또 고객들이 자기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글을 써서 글을 통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어떤 모듈화된 걸로 대입해서 클릭 한번 모듈 생성시키고 클릭 한번 하면은 쫙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분석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문조사하고는 완전 개념이 다릅니다. 혹시 트위터 하세요? 트위터는 안 합니다. 트위터를 하는 순간 업무가 마비되더라고요. 트위터에 보면은 판도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판도라. 네, 거기 안에 보면 이제 설문지를 이제 작성을 해서 올리는 식으로 해서 그렇죠. 다 공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다는 게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하시니까. 그 SNS의 네. 함정이 저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이론적인 설명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학자들이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 그런 방법론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SNS를 이용해서 여론조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엄청 하게 됩니다. 네. 내 팔로워가 10만 명이다. 그럼 10만 명의 의견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합니다. 근데 그 10만 명이 엄청, 제가 경험했던 표본조사론에서 말했던 10만 명 조사하려면은 비용이 억 단위가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클릭 한 번으로
10만 명의 여론이 수렴이 되는 거죠. 근데 그 1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게 사실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지식의 수준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동의를 안 하는 이유가, 네. 저 같은 경우는 트위터 이렇게 정치 지수를 이렇게 딱 해보면 50%로 나와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한나라당 쪽도 이렇게 많이 팔로우를 하고, 이렇게 이제 진보 쪽도 팔로우를 하고, 그렇게 좀 균형을 맞추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50%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뭐 저의 정치적 성향은 따로 있겠죠, 물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트위터한 거를 이제 저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그럼 진보 쪽으로 볼 거냐, 보수 쪽으로 볼 거냐, 이렇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는 거죠, 소셜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어려운 용어인데요. 제 능력을 벗어나는 분야인 것 같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성향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사 방법론 쪽에서 연구하시는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교수님이 그 분야를 많이 연구하셨는데, 성향 분석, 어떤 키워드를, 정치적 성향,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 성향에 대해서 키워드를 정리합니다. 아, 매니페스토에서 그거 나왔구나. 연구소에 있는 책 중에 매니페스토인데요. 미국의 대학교 교수와 한국에 있는 대학교 교수가 만든 책인데, 진보와 보수를 16가지의 성향의 키워드로 정리합니다. 그 16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그런 키워드를 쓰는 용어가 주로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보 성향이고, 또 보수적인 키워드를 쓰는 사람이 있다. 자주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보수 성향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이제 불난집에서 불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아까 그 시대에는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관심사가 계속 튀어나온다는 얘기는, 그럼 그 사람은 약간 성향이 지금 나 같은 사람은 대충 약간 항상 불평이 좀 들어있고 뭔가 뭐 분석적이고 다분 그러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연구원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분히 어떤 성향이 약간 진보적인 성향이 무조건 출발하는 행위 자체가 지적하고 잘못된 걸 따져내고 이런 데 훈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분히 진보 성향이고 그런 사람. 그렇죠.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키워드 몇 개, 아까 16개 키워드지만 더 많은 키워드도 그건 뭐 있죠. 그건 힘든 일이 아니죠. 근데 대표적 키워드를 갖고 집어넣어서 이제 이런 아까는 퀀티테이티브, 이제 퀄리테이티브한 분석이 가능한 그렇던 그러니까 파악이냐는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근데 서울시장 우리 이제 이번에 선거할 때 그 나경원 후보에 대한 언급이 트위터에서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박원순 씨 그 트윗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경원 트윗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그 나경원 트윗 안에 그 나경원의 문제에 대한 트윗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이제 박원순 그래서 SNS에서는 좀 그런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팔로워가 많다, 그다음에 뭐 트윗이 많다, 이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후보를 내가 만났다. A라는 후보로 나갔는데 좀더 후보로 나갔다. 이렇게 좀 알고 뭐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도 안 돼 있네요가 제가 이럴 수 있다. 그럼 상당히 깜짝 놀라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럼 여론조사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후보한테? 여론조사를 했고 안 했고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론조사는 아까 오류가 있다라고 말했지만은 대략적으로 나의 위치가 어딘지는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통상 경우 후보 경우 여론조사는 몇 번 정도 보는데 아까 어떤 프리리미나의 그런 여론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중간 단계 보고 해서 뭐 몇 번 정도 해보는데요. 그래서 뭐 지역구원 나온다. 지역구 의원들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은 예를 들어서 출마하기 전에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능성을 점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추적 조사를 하는데요. 자꾸 돈이 많으면은 3-4번도 합니다. 계속 어떤 이슈가 터질 때마다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기도 하고, 돈 없으시는 분은 출마하기 전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뭐 경선이라든가 그런 거 있을 때 한 번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많이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SNS 연결해서 한다면 요새 SNS 선거의 그런 추세니까 그렇죠. 적어도 그래서 출마 전 여론조사하고 중간에 한 번 하고 아까 추적조사나 어떤 이슈에 대한 어떤 폴로업 조사나 이런 걸 그래도 2-3번 정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나아요. SNS 보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요새 전체 추세가 SNS로 가는 추세인데 그것에 미치는 아까 말하자면 그런 어떤 조사,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연결성이 있냐 됩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SNS 다시 이제 언론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여론조사는 표본조사론에 근거하는 것이고 SNS는 그런 네트워크에 의한 조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의 본질은 차이가 안 나는 거죠. 네,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엇이 좋고 나쁘다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조심히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는 비용이 일단 안 듭니다. 적게 듭니다. 설문조사에 비해서 훨씬 적게 들어요. 그건 뭐 부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후보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장점이 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정말 아직까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그러니까 연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옳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공방이 아직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 기껏 해봤자 한 3번 정도, 2번인가 SNS 선거가 2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마케팅에서는 무주공산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누가 깃발 꽂으면 성취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면이 있으면서도 이제 인식도가 낮기 때문에 리스크는 있다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보고, 그냥 제시할 때 장점만 먼저 제시하고 단점은 제시 안 하는 게 있다. 기분이 넓기 때문에. 아무튼 그 근본 차이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은 비용이 적게 들고 빨리 나오고, 또 모듈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이 모듈만 구축해 놓으면 클릭 한 번이면 끝나요. 그 모듈을 구축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사업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설문조사는 점점 이제 거부감이 많이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고, 또 정치 참여도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있던 그런 세대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에 대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뭐 그런 SNS를 통해서 과감없이 제시하잖아요. 비키니 입고 자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듯이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SNS를 통한 어떤 그러한 그 선거 전략이라든가 그것은 저는 굉장히 저는 전망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마케팅 쪽에서는 그게 모듈이 구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기업에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돈이 가장 빨리 투입이 되기 때문에 돈 냄새 맡고 빨리 간 거죠. 근데 그걸 그냥 선거로 그대로 옮겨오면 약간 이제 모듈만 가끔 많이 프로그램을 많이 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세미나에서 체육관 좀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지금은 이제 그래서 마케팅 싸움이라고 좀 어느 누가 그걸 선점하는 분이 이제 미래 선거 판세를 좌우지우지하게 된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저 후보로 나오겠다면 한 번 정도는 여론조사 하나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어떤 식으로 해요?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 한다는 기본은 뭐냐면요.
내가 조사의 대상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몇 명이고 풀을 내가 DBAS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론조사를 얘기는 그것만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는 그죠? 보통 기획사에서 출마를 하겠다 의지를 이제 선언을 하면 한 번은 이제 기획사에서 한 번은 하시잖아요. 보통 하고 나서 그래야 어떤 기획이 되니까. 그다음 뭐 또 선거 임박해서도 몇 번 하실 거고. 근데 전 SNS 이렇게 보면서 어떤 서울시장이나 이런 전국구 선거는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특히 이번 총선 같은 지역구에서 과연 얼마나 이제 아직도 이제 지금도 현재도 이제 관심도는 좀 낮은 상태. 근데 뭐 대통령 선거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지역구 선거에서 SNS를 어떻게 그런 참여의 반응이 SNS에 조금씩 나올까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제가 뭐 아무튼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그리고 SNS를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닌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SNS는 아까 말했듯이 이용 집단이 저는 굉장히 특정 집단으로 이제 몰려있다라고 보는데 지역 정치 판세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SNS 집단과 그 지역 정치를 활동하는 집단이 매치가 된다. 그러면 그 SNS는 무조건 활용해야 되는 건데 그 집단이 한 50%만 접근된다, 50%만 중복된다. 저는 그래도 가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사실 요즘 뭐 선거, 지역 선거는 아줌마 선거, 동원 선거 그렇게 생겼어. 그 조직 동원 정말 선거에서 꼭 출마하거나 아니면 열렬하게 선거동 하시는 분들이 SNS를 얼마나 활용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비율이 몇 %인지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업을 뛰어들 거냐 말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조사는 어느 누구도 안 해요. 뭐 쌤한테만 질문 던지신 거 아니고 한번 이렇게 그거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사실 젊은 세대가 지금 현재 총선에는 큰 관심이 아직까지는 안 보이잖아요. 뭔가 시기가 임박해야 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SNS 통해서 제 생각은 투표 독려 캠페인만 해도 성공이지 않나. 그렇죠. 예. 왜냐면 저는 시장 이번에 그랬으니까. 민주통합당이나 좀 진보 쪽에서 좀 일단 지역구 의원들 자체적으로 지금 무슨 선거운동을 기획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당 차원에서 일단 SNS 지원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그 중요한 전략인데 사실 어느 당도 한 달 당은 당연히 안 갖겠지만 어느 당도 이름 바뀌었잖아요. 새누리 입에 좀 안 익숙하죠. 그런 전략이 부재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일단 뭐 당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그러니까 결국 SNS 사용자가 지역으로 묶여야 되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는 측면 하나는 저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SNS가 잘 얘기하기 좀 꺼려지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러한 것도 좀 조심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묶을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사실 그럼 이제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SNS는 대세이고요. 또 선거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잘 준비해 가면은 정말 또 선거 문화도 바꿀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민주주의가 좀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SNS가 마련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그것을 잘 빨리 깨우쳐서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바람입니다. 정말 바람입니다. 그 아줌마 동원 선거나 할머니, 할아버지, 어버이 막 동원 그 질문인데
아까 풀뿌리 지역연구소요. 예, 그러면 보통 이제 선거가 아니라 평시에는 어떤 주로 아, 풀뿌리 지역연구소는 예. 풀뿌리 지역연구소는 일단은 지역을 연구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손혁재 박사님이라는 뭐 현실 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지역 정치도 연구하는 한편 풀뿌리가 이제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치라든가 지방자치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하고, 특히 이제 같이 일하는 김성균 박사님이 생태공동체 박사 1호거든요. 우리나라 박사 1호인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공동체에 대해서, 지역 공동체, 생태 공동체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자랑은 아니지만은 저희 연구소에서 지역 지방자치에서 요즘 뜨거운 이슈가 될 수 있는 지방재정 진단 안양시 최초로 했고요. 지방재정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지방자치를 하는데 지방재정이 부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지구적으로 뜨거운 관심인 지구온난화 석유 정점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지구온난화 석유 정점 시대에 우리의 보고서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그 경기도 의회랑 같이 발의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렇게 지방자치에 필요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우리 지방자치의 우리 미래, 그런 앞서가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옆에서 이제 열심히 시다발이 참여 연구원 예능감이 그렇게 비하면 우리는 그 시다리보이 분한테 지금 듣는데 시시다 말이야.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 연구소가 골방 연구소거든요. 이제 책만 많고 그냥 이렇게 좀 골방처럼 돼 있는데, 골방 연구소이긴 하지만은 지방자치 그리고 우리의 삶, 미래의 삶, 그다음에 붕괴된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 풀뿌리 지역 연구소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끝난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재밌는 영상 하나만 보여드리고. 네. 아, 예. 그거 좀 한번 보여줘봐. 누가 했던 거야? 어떤 거? A하고 B도 그런 거 좀. A양 누군가요? 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전문 사람. 우리는 A양 B양이 왜 결국 몰라. 네, 실명 그렇게 하는 실명을 겁니다. 걸어내야지 알지? 이게 구글 크롬이 뭐죠? 네. 조정을 하는데. 지금 뭐 쓰실 준비 아니면은 최근에 share on idea라는 거예요. 구글 크롬은 지난주에 배웠어요. 아 그래요? 그러나 시원한 날 이거 뭐지? 제가 어저께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려놨어. 네. 재밌던데. 네. 뭐예요? 보셨나요? 아니요. 전반적인 내용. 아, 이 집단 지성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공간인 거죠. 이곳이. 그쵸. 네. 아, 정말 무정 선생님 고맙습니다. 뭐하고 맞습니까? 쉐어잉 아이디어? 그래서 이런 재밌더라고. 치겠습니다. 앞으로 뭔가 보다. V. 뉴질랜드 지진 이후에 이게 형성된 캠페인인데요. 매니페스토 적용하면 굉장히 좀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영어입니다. 그렇죠? 이게
해석해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보여. 됐다. 잠깐만 보고. 네? 잠깐만. 네. 아, 이거 있으신가요? 노트북이 좋습니다. 다른데 괜찮더라고요. 그거 하나씩 사고 쫙 좀 돌려서 그러니까요. 어디서 한 거야? 어디서 사신 거예요, 이거? 산 게 아니라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면 생기는 그래서 하나 챙겼구나. 그게 뭐예요? 그 스피커예요. On the 22nd of February 2011, a 6.3 magnitude earthquake struck Christchurch, Oh, New Zealand's dear. second largest city. 181 people died and thousands were left homeless. The central city was hit especially hard. Up to 900 buildings were marked for demolition, and the cordoned off area 그래서 became a 도시가 ghost 이게 town. 파괴됐어요. 도시 제거 In 프로젝트를 April, the 집단 Christchurch 지성을 City Council was 했습니다. tasked with developing a 뉴질랜드에서. recovery plan for the central city. The plan needed public support, so we got the public involved. Timelines were tight. With just 6 weeks to get as much participation as possible, we skipped the usual government approach and asked people to simply share an idea.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With Share an 자발적으로. Idea, we effectively created a citywide conversation. At its heart was a website which acted as an easy-to-use crowdsourcing tool. People were 네 가지 asked 카테고리로 questions and 해서 invited 이렇게 to post 아이디어를 their sources. 내보았고요. These ideas were filtered 마켓, and put up 라이프, online 스페이스, almost 뭐 이런 immediately. 카테고리에서 People could view everyone's 색깔을 ideas 다르게 and 해서 forward on the ones that they liked. To kick off the campaign, a tablet was delivered to every household. A community expo was held, and over 10,000 people came along. Press advertising featured real 도시를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For radio, we sent a team out to malls and campuses to record ideas. Differently more sharp. Use the train system we are schools and By publishing plenty of great ideas, we got more ideas. We also tapped into existing social media with Facebook, Twitter and YouTube pages. The cutest kids were edited into a 영상으로 video 나가서 that spread virally and got picked up by 일반인들하고 blogs and 전문가들도 websites around the 참여했죠. country. I would like the city centre to be bouncy castles. I would like to say turns and times in the city. Maybe 애들이 어떤 도시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가 있으면 by keeping 좋겠다. the tone positive, the movement gained momentum, and more people joined the conversation. 약간 무브먼트처럼. Towards the end of the participation phase, advertising mentioned insights into key themes that had emerged, completing the conversation and feedback loop. Every idea was logged, read and considered for the central city plan. The final results were nothing short of remarkable. The website attracted over 58,000 visits, each visit lasting more than 5 minutes. 4,500 signed up for weekly email updates. In total, over 106,000 ideas were collected in just 6 weeks. That's one idea for every 2.2 residents aged 15 to 64. Best of all, the council had a very clear picture of what real people wanted for the future of their central city. 네. 웹사이트 주소가. 제가 카카오톡으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거 이란 거. 예, 요겁니다. 저 가져. 네. 동영상 요건 사이트 그거고요. 웹사이트는 그걸 저거 여러 개의 분산이 되어 그거를 있습니다. 쉐어는 회사에다가 예, 네, 알겠습니다. 이 키워드로 쓰면 됩니다. 근데 저기 우리 박원순 때도 저 비슷한 거를 물론 뭐 선거 때 그랬지만 선거 했죠. 그래서 실현 포스트잇으로 배낭까지 다 붙여서 국민은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게 노란 쫙쫙 붙였잖아. 그걸 끌어서 모아다가 다시 또 시장실로 갖고 온 거죠. 시장실들이 이제 다 맞춰놨어요. 책장에다가 쫙 붙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안양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건
저런 거 왜 뭘 얘기를 했었냐면 나는 축제 때문에요. 돈을 주는 축제인데 지금까지 축제 방식이 뭐냐면 그 가수들 불러다가 안양문화예술재단 이 사람들 나하고 맨날 내가 좀 시비를 거니까 난 싫어해요. 나는 계속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수 불러다 놓고 쇼고 박수 치고 가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야. 그러지 말고 시민이 나 이거 보고 싶다면 그 의견을 모아서 시장에 받아들이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다음 그것을 축제에 어떤 아이템화해서 해갖고요. 그걸로 메뉴를 개발하자 이겁니다. 시민들이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축제가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물으면 시장이 그거 보고 답을 하라는 얘기야. 야, 너 먹었는데 그거 우리 재밌냐? 물어보고 민낯선도 물어보고 나분 이런 식다 소방서도 불러보고 김문수처럼 거기 119죠? 그러면 나 뭘 하는 그런 상황. 실제 화면으로 떠서 실제 온라인상에 사람들이 봐야 한다는 얘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 그러거든요. 뭐 평촌공원 뭐하라 하고 저쪽 뭐 삼덕공원 뭐하라 하고 박수치고 야 막걸리 다니는 오늘 잘했다고 그러고 불편해하고 뭐 잘했다고 그러고 헤어지고 시장 앞에서 낙수기 주고 가면 잘한 줄 안다는 게 그게 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선생님 이거 자세는 내가 못 봤으나 그 크라이스처치가 굉장히 그 시골스러운 동네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글이 하나도 안 변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뉴질랜드 나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뉴질랜드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는 나라거든요. 일부러 생산을 안 해요. 거기는 여러 가지 뭐 환경 아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100% 차가 여기서 들어오는 거죠. 근데 거기 보니까요 오늘 토요다에서 캠리가 오늘에서 2만 불이다 그러면요 5년 타고 다시 팔아도 2만 불도 넘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계속 닦고 오래가고요 중고차가 더 비싼 나라에 그런 나라는 그러니까 옛날 모양 하나도 거리도 모양도 하나도 변화도 없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그때 내가 느낀 점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뭘 느껴져? 그 길가에 교통증명 서 있죠. 교통서에서 뭐 폴리스 어쩌고저쩌고 뭐 트래픽 같은 거 한다고 써 있죠. 이 사람들까지 당신 왜 있냐고 물어봐요. 교통수님한테 물어보죠. 왜 있습니까? 나는 아침에 여기 7시부터 9시까지 뭐 차가 많으니까 정력에 위해서 난 있다 그러면 뭐 당신 없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해서 가다 시에다 건의를 해요. 뭐 그 이튿날 교통수명이 없어질 거래요. 교통수명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기호가 없어질 거예요. 그 이튿날. 근데 그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소위 시장 참여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이제 어느 음식 얼마까지 가까이 갈지는 모르나.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조금 더 다른 얘기지만요. 정로구청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제 저희 클럽에서 모아서 한번 저희 의견 해달라고 지난번 이영애 씨는 뭐죠? 20번은 정치발전 뭐죠? 그게? 지방자치발전. 그날 이제 정로구청장이 왔더라고요, 마침. 나도 모르다 옆에서 얘기했는데, 정로구청장 오셨다고 그래서 보니까 정로구청장이더라고요. 잠깐 인사했는데. 그, 블라스 같은 데는 어떻게 좀 건물을 세우잖아요? 아파트를. 그다음에 그 공공건물을 세우자면 그냥 수업을 그냥 놔둬요. 사람들이 여기 기어가잖아요. 여기 쫄래쫄래. 기어가면 그 건물 사이로 기어가는 길이 있죠. 거기다 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세운다는 얘기죠. 아파트를 세우고요. 아파트 세운다는 얘기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거는 동물처럼 찾아낸다는 얘기죠. 그다음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 가고 꼭 주새끼처럼 쥐 다니는 길 보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길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산에서 가다 보면요. 이게 산 야생동물들 다니는 길 있죠. 거기다 올가미 있잖아요. 딱 여우처럼요. 근데 정확히 사람이 동물적인 본능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장 편하게 그냥 쇼트컷으로 그냥 경제적으로 그것을 디자인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미 사람들이 마음에 디자인에 대한 기본 생각들이 다 있다는 얘기죠. 뭐가 나한테 편하고 뭐가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는 그 페데스트리안이 더 잘한다는 얘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길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도로들이 이게 빵던 게 없겠다. 이렇게 꾸려서 이렇게 집 따라서 가면 거기 길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만들고, 그 다음에 가드닝하고, 그 다음에 울타리 만들고, 그 다음에
소위 그 랜스케이프 정면 가지고 그게 어느 나라에서 또 그렇게 가야죠. 어느 나라에서 불란서. 불란서에서요? 어저께 협동조합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협동조합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모이는 결사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자치와 자발성이 되죠. 우리는 자치라는 거는 이제 결국 어떤 관리만 이제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결국 이제 자발성이 자발성은 내부적 연대까지 이제 고려한 거라고 이제 결국 자치가 완성이 되려면 자발성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 오늘 주제하고도 좀 연관이 있다는 얘기가 같은데, 이제 SNS와 어떤 지역 발전이 사실 되려고 하면, 저도 이제 요새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어떤 지역 주민의 어떤 자발성이라는 측면들이 그게 보장이 안 되면, 현실의 어떤 지역 자치라는 그런 논의야.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는 셀프 거버닝을 하는 그런 뜻이고요. 자발은 볼런타리한다는 그런 내가 그러니까 봉사하는 그런 개념의 자발성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거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자발이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화장실은 요 굴비 맡아서 하라면 짜증나잖아요. 내가 하지만 아무런 화장실 청소했다고 생각나면은 내가 기쁘잖아요. 그게 이제 자발의 경우 좀 틀리더라고요. 자발이나 자치나. 아까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그 SNS 선거를 연결하고 머리를 막 쓰다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똑같은 얘기가 아까 얘기 나왔는데, 지역 가면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내주에 1박 2일 정도 좀 거기 전남처럼 돌아보려고 그러면 혹시 SNS 필요 없느냐 도와주겠다 또 몇 군데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메이크머니나 또는 우리가 어차피 비즈니스 쪽이니까 돈이 있어야 되니까 움직이는 그런 거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쪽 지역 사람들의 그 어떤 열성적인 것을 SNS로 끌어갔고요. 그 사람들은 그 어댑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어요. 굉장히 어떤 막 하는 얘기 때문에 한 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은 그쪽 지역구 의원 이번에 총선을 두세 명 정도만 우리 하는 대로 따라만 준다면은 지역의 그런 문화가 틀려질 거라고. 저 100% 동의합니다. 정말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집단이 가장 우수한 짓을 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대되니까 저는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아까 동구 하나 예를 들면 동구라는 조선대학 논의대 중고는 약간 그 정치 1번 동구 고청 포함된 저쪽 지역인데, 그쪽으로 얘기했더니 안 하겠습니다. 왜 안 하나? 우리 동네는요 20대 30대 해봐요. 다 합쳐서 한 30%밖에 안 되고요. 정말 노인네들이 앉아있으니까 SNS 말을 보면 그 말 맥히지랑 뭔지도 모르고 스마트폰 말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안 되겠으면 안 합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맞는 지역은 그건 맞는 수밖에 없어요. 북구가 조금 더 나은 광주 북구가 굉장히 개혁성이 강하고요. 네, 그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 예산제. 북구가 주민자치 예산제라고 그런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거든요. 주민자치 예산제를 할 정도면은 그런 네트워크가 이미 그 지역구 내에 있고요. 그게 주도 세력이 그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 자발정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SNS만 딱 넣어주면은 폭발이 있는 거예요. 김대중이죠?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북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시 한번 해가지고 확인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틀 정도 내 후보를 안 해도 저는 안 해도 좋다는 얘기다. 다만 이걸 도입한다는 얘기는 오픈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모든 시민의 마음 사람들 다 오픈 안 하면 공유가 안 되니까 일단 개방을 해야 되잖아요. 개방하는 것까지라도 해보자면
하면 좀 알려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각 지방이라든지 지자체별로 이제 돌아다 보면 45세에서 50세 이런 층은 어떤 그 SNS하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에 완충이 되고요. 이제 그 50세가 좀 넘으면 그 50세 넘은 사람들은 이미 기성 세대 주류니까 이거에 대해서 경제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먹고 사는 데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SNS나 이거 몰라도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미 SNS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SNS가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뭐 링크나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카카오톡. 그런데 그들은 이미 SNS를 하고 있어요. 그 위에까지도. 저희들이 볼 때는 SNS라는 게 꼭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문자 있잖아요. 문자로 이제는 누구나 다 문자까지는 그 통용이 돼요. 그런 방법으로 그 이후의 세대는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밑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취약계층, 사회적인 취약계층들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요. 스마트폰 하나에 특히 중부지방, 서울, 경기, 수도권을 제외한 5대 광역시에 조금만 더 벗어나면, 5대 광역시 벗어나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스마트폰 한 대 이거 100만 원 이상 돼요. 근데 이거 신분의 액을 차이예요. 융화가 이렇게 딱 맞는 거고요. 어른들이 그런 걸 조장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데는 또 접근하는 비단 정치를 어떤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일자리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 그런 거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면 저희들이 이 지식 나눔을 통해서 일자리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제가 받은 협회라든지 재단에서 받은 게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이라든지 제도가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전파도 안 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 왜냐면 일부 리그, 그들만을 위한 세상,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서민들을 위한, 아니면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좀 배제하는 거죠. 뭐냐면 자기들만의 지식화해가지고 나한테만 의뢰해라, 나한테만 얘기해야지 쉽게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비슷한 예로 저는 사회적인 기업하고 좋은 마을 만들기, 그 다음에 협동조합, 그 다음에 스페인의 몬드라곤 같은 거를 제가 꿈꾸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좀 이제 금년도 12월 1일부터 발효되는 거라는 건데, 지금 2007년도에 사회적인 육성법이 발효되고 난 이후에도 많은 전문가라고 칭하는, 지금 통계도 얘기했지만 통계상에 보면 정부에서 집계하고 운영하고 있는 전문 사회적인 기업 내지는 위탁기관, 기업 만들기, 그 전문 기관이 240여 개밖에 안 돼요. 전문 기관. 그리고 컨설팅 한다는 사람들이 1900명 중에 숫자가 허수가 많아가지고 1900명이 전문 사회적인 기업하고 그 컨설턴팅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어떤 한 군데는 680명이라는 데가 있더라고. 이게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냐.
어떤 한 회사에 조직이 680명이에요. 이게 하도 어이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등록을 뚝 해놓고 하면은 자기네들 논리로는 자기네 세를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680명 이게 지금 검증도 안 해보고 630명에 예 이게 그러면 사회적인 기업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게 제 자료가 아니라 정보 자료예요. 그냥 냅다 그냥 올리는 대로 해주고 이게 문제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링크나우라든지 이런 데 답변을 지금 올리려고 그러는데 사회적인 좋은 뜻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문 위탁기관이라든지 컨설턴트들이 돈을 목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링크나우에 지금 내가 어저께 봤는데요. 사회적인 기업 진입 잘못하면 제재를 해준다. 이런 게 그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사회적인 기업 진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신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신청 잘못하면 제약을 둔다. 그래서 전문 컨설턴팅한테 의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뭐냐면 잘못 묻게 되고 그러니까 정부가 결국은 욕먹고 그리고 전문 그 취약계층들에 대한 일자리는요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거니까 꼭 병원처럼 24시간 허구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돼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위탁기간 1년 계획이 끝났어요. 그런데 2월달서부터 특히 3월달까지는 공백기간이에요. 뭐냐면 사회적인 전문 위탁기관으로 각 지자체별로 선정이 돼 있는 기관에 전화해보면 올스톱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위탁기관 이미 계약 만료가 끝나가지고 컨설턴팅 뭐 해드리고는 싶지만은 돈 내라 이거죠. 그 법에 의하면 그게 법상으로 그 새로운 위탁기관이 선정되기 전까지는 그쪽 기관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들 손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헤드 역할을 하는 공식 기관인데 거기서 무료로 원래 다 의뢰해주고 해주도록 돼 있는데 진흥원에서 너무 좀 정부에서 너무 강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선생님 저기 링크나우에서 어디 쪽에서 활동을 했어요? 전 SNS 상에선 잘 몰랐고 엊그저께 들어와서 쌩 쫓아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인훈 선생님들이 네. 식사하시면서 좀 더 많은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10분만요. 네,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그때 24시간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지금 일자리가 넘쳐나요. 그런데 오프라인 상에는 제가 좀 강해도 온라인 상에 그래서 유영진 대표님이라든지 제가 공식 일정을 그냥 알려드려요. 이렇게 가는데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사회적 기업 창업하고 손과 발이 돼서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주면 그게 우리들의 일자리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주면 그분들이 인적 네트워크는요 하루 이틀 상에 구성이 안 됩니다. 오프라인 상에는 한번 맺으면 정말로 좋은 관계, 그러니까 그 마을 통째로 하나가 우리 거화, 우리 아름다운 나눔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인 기업가라고 전문 컨설턴팅이라고 하는 기관들이 너무 돈만을 바라보고 서로 이게 시장 경제, 경쟁 체제로 너무 하다 보니까 모두 다 더 돈을 먼저 요구해요. 먼저 줄 생각은 안 하고 마음을 나눌 생각은 안 하고 그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엊그저께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니네 진흥원 역할을 하려면
이런 공백 자기네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알고 있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SNS 상에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안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좀 세상에 대해서 어줍지 않은 소리를 좀 내비치고 좀 약간의 좀 열이 받는다 그럴까요? 근데 열받는 모습을 제가 표현을 하면 이게 마치 저의 이익을 위한 표현일까봐 그래서 오프라인상에 차라리 움직이면서 좀 더디지만은 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열시면 그 군자에서 하고 그쪽에 참여하면 되나요? 예. 네, 오십시오. 언제든지 일자리는 넘쳐납니다. 아 그래요? 가야 되겠네요. 청년들 데리고 많이 가겠습니다. 네. 그 시간이 한 7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 후기 짧게 이렇게 블로클럽에 요즘 또 후기를 많이 이렇게 달려가시니까 뭐 간단하게 그나마 낸게 맞네. 예 그리고 되죠. 예 저는 아까 그 동영상 링크를 제 명함들 직원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면서 링크나우의 블로그 클럽하고 소설 정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같이 그러고 클럽 일이 아니에요. 전에 왔을 때는 명함을 제가 명함이 다 떨어졌을 때가 제가 막 좀 다니다 보니까 저 들었었어요. 참여하는 방법이 말하자면 그렇죠. 같이 짧게 후기 이렇게 하시고 이 경험은 남겼죠? 네 처음. 이진원 팀장님 아. 제가 받았습니다. 많은 그래도 많이 받은 게 좋죠. 선생님 계신 데잖아요. 동영상은 어떻게 제가 지금 여기 링크에 오늘 행사 있죠? 링크나우 가입해야 돼. 여기다 아직 안 올렸던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근데 문제는 그냥 지나가면 신원 행사 여기 있잖아. 지난 행사가 우리가 가입된 거는 되는데 우리가 아니야, 다 나와. 전체 행사도 괜찮아. 꼭 준원하고 현진하고 하나 헷갈리네. 준원님하고 그게 합쳐서 불렀어.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